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랑케이의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비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와 나의 저자 관점에서 기획과 니은의 관계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 포괄 법칙의 설명과 예측 관련된 내용인데, 나는 누굴까, 여기에서? 가의 나는. 햄펠이죠. 햄펠. 햄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괄 법칙을 세 개로 묶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적 그 법칙적 설명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이걸 세 개로 합쳐서 CLE 구조로 해갖고 포괄 법칙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이라 하는 그런 설명 방식이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메타 역사와 관련된 그 19세기 역사 상상력, 나는 언어학적 예시 형식의 은유, 한유, 제유 이런 등등을 사용했는데 등등이 있는데 프로스를 강조하고 요거는 갈색 책에 있는 문학적 내러티브 있죠.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학적 내러티브 하이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 역사라는 것은 언어에서 다 구성된 거다. 프로스에서 다시 재창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보다는 구성이 더 중요하다. 플롯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하이트는 문학가지만 이 사람 역사를 뭘로 보냐면 언어에서 구성된 어떤 창작물로 봐. 문학자로서. 그래서 요거는 뭐와 관련된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다를 보면 토켄티데스부터 에드워드 기본까지 문학적 전통가, 그다음에 라울포트 폴 랑케이의 학로스 역사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단서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예요.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단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근대 시대나 근대 역사학이나 공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첫째가 나오죠. 역사 소설은 그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 실제 일어났던 행위를 보여주는 진리 대응설의 수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읍과 니은의 관계를 물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가와 나의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냐면, 가는 나는 햄펠이다 보니까, 뭘 생각하느냐. 자,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 같은 가학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햄펠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가는 햄펠뿐만 아니라 햄펠과 함께 있었던 랑케나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등등 여러 역사학자들 있죠. 역사학자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세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굴 뽑은 거야? 햄펠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햄펠의 이론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는 뭘 대변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고 있죠. 그러니까 햄펠과 하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전에 있는 근대적 역사관 요게 있고 근대적 역사관의 어떤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깨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아까 지금 역사소설과 실제 존재했던 사람의 실제 일어난 행위다. 그래서 역사소설은 뭘로 적혀 있죠? 언어로 적혀 있죠. 역사 기록물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언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가 일치되는 진리 상황사에 입각해갖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세계가 따로 존재하며 그 객관적 세계를 언어와 개념적으로 사용해서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소설은 과거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과 실제 일어났던 행위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 언어잖아요, 지금. 그럼 실제로 1960년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서술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에 반해서 뭐냐면 하이트의 견해를 보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 자, 역사 기록은 뭘로 기록돼 있죠? 역사 기록은 언어로 적혀 있죠. 언어.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적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과거인들의 그냥 언어로 적기 때문에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다만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담론적 질서다. 이게 담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언술 체계를 담론이라고 해요. 담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초기 때 정몽주하고 그 다음에 이방원이 대립을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여가 단신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가 단신가를 부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뭐 의견을 피력했다. 그 내용 있죠? 그 에피소드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뒤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주교에서 이방원이 그 뭐냐면 정몽주를 내쳐서 죽였잖아.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역사책에 그렇게 안 나와있어. 이런 내용들이 다 에피소드가 어디?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삽입되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몽주의 어떤 춤을 강조하고 절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소설이지. 이거지? 이것은 픽션이지. 이걸 사실로 말할 수 없죠. 언어에서 다 만들어진 거야.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뭐냐면, 그 첫 번째 담론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역사 서술에서 이제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 서술할 수 있다. 이게 나왔죠. 그 이것도 안 되죠. 왜냐면 역사 서술은 뭐였죠? 언어로 읽잖아요.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는 다 허위적인 거죠. 세 번째 전제가 뭐야? 역사적 실제를 탐구하고 진리 설명에 의해서 계기적 인간성과 기원에 대한 탐구. 항상 우리는 역사를 따도 원인이 있고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 사건들 보면 불확실한 게 많아. 오히려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확실한 게 많아. 요번에 뭐 30대 초반에 그 평상시에 이제 그 어금니 아빠도 유명했던 그분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남들 도와주고 그 장애 그 딸을 위해서 했던 분이 갑자기 살인을 저질렀어. 뭔가 원인을 찾아내니까 우리가 원인을 못 찾겠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그 근대적 과학 역사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 요번에 라스베가스 총진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원인은 뭔가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아. 우리가 항상 원인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한 거지. 뭐 원인이 뭐가 있어. 그냥 총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한 것이 더 많다. 이 세계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랑케이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알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전제예요. 첫 번째 조건은 역사적 서술과 역사 실제는 그 일치한다. 그리고 그 역사 서술의 그 속에서 우리는 실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실제 일어나는 사실은 우리가 현상이죠. 현상이에요. 근데 그 실제 일어난 그 현상들을 그 밑바닥의 실제는 뭐예요? 보편적 법칙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제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역사 사실을 통해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 그 실제적 사건은 뭐예요? 일치하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부정되는 거고. 그 세 번째 전제 조건이죠. 실제가 일어난 것을 또 뭐죠? 그 밑에 깔려있는 보편적 법칙성을 찾으려고 하죠. 항상 계기적 인간성, 원인, 기원 이런 거 탐구하잖아. 근데 실제로 계기적 인간성, 기원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즘이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닫겠다. 지금 기억을. 그래서 첫째는 전반적인 총체적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실제적 사건들을 뭐냐면 알 수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방법론은 실제 일어난 거, 현상적인 측면을 알렸는데, 이건 기록인 객관적인 어떤 역사 탐구를 알 수 있다는 건 언어의 허구성을 통해 깬 거고. 세 번째 뭐죠? 그 실제 일어난 사건 그 이면에 실제 있죠. 요거는 기원적 탐구나 어떤 계기적 인간성을 깰 수 있다. 법칙성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데 이걸 또 부정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역사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라는 거는 뭐죠? 있을 사자가 아니죠. 일사자가 아니라 해석 사자죠. 해석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존재해야 안 돼요. 포스트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03년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은,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보는 거야. 이 근거 어디 있어요? 남색책 그대로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구성인이, 그 다음에 뭐 발견인이, 발명인이 이런 걸 답을 쓰신 분들은 다 틀렸어. 예. 이런 분들은 맥락만 보고 쓰시면 돼요. 보고 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한정됐고 요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답을 이렇게 쓰셔야지 맞아요. 답안대로.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논문들 거기 이용호 씨의 포스트 모던 역사인식과 역사학습이 있거든요. 그거 있으니까 그 클릭하시면 그거 넘어가요. 예. 거기도 이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자. 11번. 이 11번 문제도 그렇게 그 문제가 좀 약간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같이 있어요. 도교와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도교와 불교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위진남북 시대 도교와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면, 밑줄진 기획의 사상적 특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승려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진 디귿의 내용을 쓰고, 밑줄진 니은의 내용을 토대로 탐유제 종교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불교는 비단기를 통해서 후한 시기 때 중국에 유입됐죠. 그래서 이제 5, 16국 시대 본격적으로 발전됐는데, 자, 초창기 불교, 그러니까 후한부 때 동진 시기 때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격의불교라고 해요. 네, 격의불교. 그래서 이 격의불교라는 것은 이제 뭐냐, 격이라는 건 바로 잡는다는 거야. 불교의 뜻을 헤을려서 바로 잡는다. 근데 실제로 뭘 통해서 뭘 이해하는 거죠? 중국인들 처음에 불교를 받았을 때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도교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이야. 노장사상이죠. 그 당시 도교라는 명칭이 정확히 없었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보면 반야경에 나온 공이라는 개념을 노자의 무로 해석하고, 열반을 무의로, 보살을 도로, 진열을 본문으로 해석해요. 예. 그럼 격의불교가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것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나왔죠? 한국 고대사 부분에 나왔죠? 한국 고대사에서 한국 불교 받아들이는 발전 과정에서 격의불교라는 지문이 있어요. 오답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되게 중국의 어떤 불교 발전 단계를 한 단계 좀 템포 늦게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첫 단계가 뭐죠? 격의불교죠.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 이제 중국도 격의불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5, 16국 넘어가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 잘못된 불교 이해다. 특히 이제 뭐냐면 그 서역이나 인도에서 많은 이제 뭐냐면 승려들이 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불도직이니 구마나스비니, 그다음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또 불교를 가지려고 또 많이 또 인도에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불교가 격의불교식의 어떤 이상한 사이비 불교가 아니라 뭐냐면 정통 불교를,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 이 두 번째 단계야. 이때부터 이제 불교가 뭐요?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까쯤에 설명한 불도징이 있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구마은스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서역 쿠차 출신의 구마은스이라고 있죠. 이 구마은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전형적인 다문화 가정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역이 쿠차 출신이지만 그 계보가 좀 약간 짬뽕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귀족하고 쿠차 왕의 여동생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그 당시 이제 5, 16국 와가지고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어를 능통한 상태에서 뭐냐면 버머, 산스크리트를 이제 번역하게 된 거야, 중국어로.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불경 번역 사업이 3번에 있었죠. 첫 번째 시기가 그 고역경이라는 시기죠. 동진 후한 시대 때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가 구역경, 세 번째가 뭐냐면 신역경이죠. 두 번째 불경 사업을 주도했던, 구역경을 주도했던 게 구마은습이야. 이 구마은습은 비록 이제 쿠차인이지만 인도도 잘하죠, 산스크리트로. 그 다음에 중국어도 되게 잘해. 일단 다문화의 어떤 능숙한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번역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의 다문자어를 그냥 뭐냐면 그 중국의 한두 글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요. 의역을 하죠. 근데 뒤에 등장하는 신역 같은 경우에는 신역경, 현종 때 등장한 이제 누구죠? 현장. 현장은 주로 의역보다는 직역 위주야. 그래서 이제 번역 측면에서는 이제 구마은습의 번역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런 구마은습이나 하여튼 이런 현장의 번역 사업을 통해서 그 당시 불경의 어떤 번역 사업을 통해서 어휘나 어법이 뭐예요?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의 어떤 어휘가 확장됐는데, 우리도 거기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그 불교식 용법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라든지 현행, 세계, 실제, 평등, 상대, 절대, 찰나 다 어디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몽, 이성 뭐 이런 것도 다 뭐야? 일본식 조어죠. 그래서 이런 게 어휘가 이제 더 확대되고 개념 세계가 더 확대되는 되게 큰 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은 구마의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 불교가 뭐야 이제는? 수당 때 들어가면 중국화된 불교죠.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를 되게 강조하면서 뭐냐면, 근데 이 중국화된 불교 중에 제일 큰 불교가 어디냐면 선종이에요. 제일 중국화된 불교야. 선종이. 그래서 왜 선종이 제일 중국화된 불교냐? 그건 선종은 말을 별로 안 해.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참선을 강조하고. 중국인들하고 특징이 많아. 중국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수가 없다 생각해서 말을 적으면서도 진리를 명확하게 표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예. 가만히 보면 독일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무트 콜중이라든지 여기 메르케 있죠? 이 사람도 되게 어느네요, 말이. 왜 그러냐면 다 역사의 경험이 있는데, 시틀러가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예. 한번 시틀러한테 당하고 나서는 말 잘하는 정치가들은 이제 꺼진다고 하더라고. 예. 말보다는 행동을 이제 내세우는 정치가들은 이제 하는데, 하여튼 중국에 대한 선종을 상당히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제가 46페이지에 보면 불교 교파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 보면 중국 최대 교파고 제 중국화된 불교인데 5가 7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북학파니, 뭐 남학파니, 임재종이니, 그 다음에 운문종, 법안종, 다 나와 있어. 조동종이니. 그리고 우리 임재종 아시죠? 임재종. 그래서 고종 후기 때 나오는, 가나성 강조하는, 다 이게 뭐냐,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참조를 해두시고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도교와 관련된 거죠. 참고에 도교 넘어가지 불교에 관련돼서 여기 예문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북조황실에서 마치 구마의습을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북조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마의습은. 그 역사 사실을 보면, 그 당시 5세기 초에 장안을 건너와서 후진의 통치자였던 용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예문 자체가 틀린 거야, 이거는. 예문 자체가. 북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북이, 동이, 서이, 이런 것들 북조로 하잖아요. 북제, 북조 같은 나라들. 그래서 예문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도교와 관련된 건데, 도교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도교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문제풀이의 도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데, 도교는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노장 사상을 바탕했어.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항로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간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노장 사상과 도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도가 도교는 달라. 도가는 이제 노장 사상이고, 도교는 노자를 숭배하는 뭐예요?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노자가 스스로 도교를 만들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자기가 어떤 교단의 교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몰랐는 사이에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추앙된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교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계파도 있고 되게 복잡해. 그리고 이제 체계적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도교하면 그 출발점 뭘로 보고 있어요? 신천사도 보고 있죠? 구견진에. 근데 학계 통설이고, 그냥 도교를 이 사람 창설했다는 보다는 예전부터 도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교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도교 교단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그냥 후한시대 때 대표적인 태평도하고 오두미도죠. 태평도 오두미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근데 이제 그 태평도 오두미도가 다 도교에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냐면 신천사도와 관련된 곳은 오두미도예요, 오두미도. 예. 이 오두미도 계열들이 이제 이름이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뭘로 바뀌냐면 천사도로 바뀌어요. 오두미도가. 그래서 천사도가 처음에 만들어진 천사도는 남조 때 남천사도가 있어. 그러다가 북조가 새롭게 만든 게 구견제 신천사도야. 그래갖고 이제 그 천사도니 신천사도니 남천사도 만날 때 이때 이제 뭐냐면 여러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 있죠. 이런 것들 또 받아들여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송 때 들어와서 왕실 차원에서 수용이 되죠. 이게 남북조가 합친 통합총사도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금나라 원나라 넘어가면서 도교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예전에는 교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뭐냐면 방술이니 뭐 신선사상이니 뭐 이렇게 기계하고 막 이상한 걸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그 금나라 원나라 때 들어가면서 유교와 불교와 대항하는 과정, 이론적으로 대항하면서 이런 미신적이고 참의적이고 그다음 방술적인 요소 있죠? 양생적인 요소가 없어지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대응하게 돼요. 그래서 교리적인 대응을 해서 상교회, 유교, 불교, 도교로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모습을 띠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 신도교예요. 신도교 여러 교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진도 있죠? 전진도. 그러니까 저희 무역소설에 자주 나오는 구척이 같은 사람들이 이 신천, 그 전진도와 관련해. 그러니까 구척에는 방술이나 이런 것들 안 부리고 그러는데 무역에는 부리는데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리학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도교는 그 예전에 그 천사도식의 도교도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전진도와 관련된 거야. 전진도. 이론화된 불교. 이론한 도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교라고 지칭하는 여러 종단 중에 학계에서는 도교의 어떤 체계안을 있었던 사람은 뭘로 평가하고 있냐면 구겸진이라는 사람 평가하고 있죠. 신천사도. 그러면 이제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재상 최후가 구겸진 신법을 신기하게 여겨 그의 스승을 삼겠다는데, 최후라는 인물은 어떨 때 사람이죠? 태무제 때, 북이 태무제 때 이제 그 뭐냐면 사람이죠. 물론 나중에 태무제에서 숙청당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겸진하고 최후가 이제 짜가지고 태무제와 이제 해서 그 당시 뭘 주장하냐면, 신천사도, 도교의 논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 신천사도를 이제 성립을 하는 때, 그 당시 태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어떤 교단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교리적인 측면이 있어야겠죠. 교리. 교리는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천사도 교리들, 그러니까 이제 오도미도 교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 유교, 불교 뭐 이런 것들 짝꿍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조직에는 뭐가 있어야 돼? 계율이 있어야 돼, 계율. 불교 교단에도, 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교리의 계율을 받아들여. 보통 계할 때는 뭐죠? 계할 때는 뭐뭐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간을 할 때 8개를 금지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교적인 규율,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이 계율을 불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불법 중에 계율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서 계율로 해석해야 돼요. 계율로. 근데 법을 알려주고 계율하는데 그 당시에 문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악장을 통해서 알려주면 더 효율적이겠죠. 예. 근데 이 계율을 누가 이제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태무제가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삼국시대 때 똑같이 생각. 불법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율령체제를 받아들이게 뭘 받아들이죠? 불법을 받아들이잖아. 그 불교의 계율을 계율적으로 강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통치하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태무제도 마찬가지인 거지. 태무제 입장 올 때는 유교보다는 유교도 이제 존중해야 되죠. 유교는 약간 이민족의 군주 입장 올 때는 그렇게 반기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 그 하위 사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교 대신에 불교적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 아니 도교적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신법을 널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태무제도. 그래서 이제 나를 통치하려고 했고 세 번째 조건이 뭐죠?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겠죠? 지금 교회 뭐 교회가 있듯이 뭔가 이제 그 교단을 만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뭐냐면 예배당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예배당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예배당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도량이라고 해요. 천사도량. 예배당을 그 태무제의 지원을 받아갖고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교리 그다음 불교의 계율을 받아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사도량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요. 예배당을. 그러면서 교단이 성립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답은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많았던 건데 디귿은 뭐냐 악장을 통해서 계를 암기하다. 그러니까 교단의 계율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거기 이제 이 부분이 문답으로 엮는 교양 중국사가 있어요. 예, 문답으로 48페이지 보면
그게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 놓은 건데, 중국 애들이 제도사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여러 가지 사상들. 되게 자세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요걸 많이 응용을 했는데, 거기 이제 줄침부 부분, 북위의 태무제는 탁발도에게 중용된 국영지는 위나라 수도 평성에 청상 도장을 건설하고, 이건 아까 전에 뭐였죠? 일종 교회라고 했죠? 악장을 통해 개를 애우는 게는 신법을 제정했다. 분명히 신법을 뭐라고 이렇게, 악장을 통해 개를 애우게 하는 신법이라 했잖아. 분명히 신법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동양사 개론에는 그게 안 나왔다면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걸 교단의 체계와 통합, 그러니까 신천사 속립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동계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동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하시는 분이고 그또 아니래. 그게 왜냐면 이런 중고등학교 뽑는 시험에서 이렇게 어렵게 물어볼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부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믿음이지. 믿음 가지고 시험 보면 안 돼요. 예. 근거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분명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예. 그래서 계율과 관련된 내용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무제 정책 중에 이제 리을과 관련된 거 있죠? 아까 태무제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 불법을 받아들여서, 불법의 계율을 받아들여서 통째 이용한 것 같이 태무제도 이걸 받아들여서 통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때 도교를 뭘 했죠? 국교화 시켰죠. 도교와 국교화 시킨 거는 도교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종교가 뭐였어? 유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불교였죠. 불교를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폐불 사건이 나죠. 이 폐불 사건은 중국 역사상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삼무일종의 번난이라고 들어보셨죠? 삼무일종의 번난은 뭐죠? 일단 북위의 태무제, 그 다음에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당나의 무종, 그 다음에 삼무 일종에서 일종은 뭐냐면 후주의 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어. 세종. 그래서 이 4명의 황제에서 탄압받은 사건이 있어. 되게 이제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도교와 불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도교에 받아들인 그 황제들이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 삼무일종의 법난 중에 태무제가 이렇게 탄압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당나라 무종 때 탄압한 게 있죠. 이걸 이제 무슨 불교라고 해창연도에 있기 때문에 해창 폐불이라고 하죠. 해창 폐불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삼무일종의 법난을 거쳐갖고 불교가 점점 자생화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왕실에 의존했던 불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이제 자립하고 민중화시키는 대중화시키는 불교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도교와 관련된 부분은 국염지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돼 있었어요. 언제 언급됐을까요? 그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오도미도인가 관련돼 갖고 언급돼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면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예전에 격의불교 있죠? 격의불교 있고. 그래서 생뚱맞는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기출 주제가 또 연관되려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능 있죠? 수능에서도 국영진 자주 얘기하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뭐만 어려웠냐면, 거기 다른 건 풀 수 있었지만 국영진 신법 내용이 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전문 서적에서 찾았거든요. 저도 답안을.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딱 보니까 제대로 쓴 분이 거의 없어요. 예. 그 합격자 답안도 거의 다 틀렸어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거야, 그냥. 틀리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항 번벌도 측면에서 되게 낮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뭘 맞히시면 되죠? 사상적 특징, 승려, 그 다음에 종교 정책을 맞춰야지 합격하는 거지. 요거 맞췄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12번 문제 보자. 12번. 자, 이거는 이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위주에서 니의 법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성장의 산업 업종 2가지를 통해서 1950년대 한국 경제 특징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몇 문제 물어보고요, 지금. 3개 물어보고 있죠. 예. 그러면 3개 물어보면 이제, 3개 물어보면 2개만 쓰면 어떻게 해? 끝난 거죠. 예, 합격권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 하냐. 이걸 줄 쳐놓으세요. 2점짜리 문제는 모르겠는데, 4.5점짜리 넘어가 3, 4개 물어보거든요. 몇 개 물어보고 있는지,
한강판 그거 하면서 일단 횟수를 몇 개를 물어보는지 개수를 세고 그에 맞는 답을 딱 구상을 하셔야 돼. 구상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일단? 여기 봐. 파이도 해방 후에 10년에 경과되어 먼 천분의 종결당에 차치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그 내용이 있고, 본법에 쪼개서 국고 재산한 뭐뭐 계약을, 여기 들어갈 것은 뭐냐면, 기속 재산이죠. 이게 단서가 된 것은 파이도 해방 10년의 경과. 기속 재산은 뭐야? 적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토지를 포함 부동산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동산을 가져갔겠죠? 뭐 돈은 필요 없겠지만, 뭐, 금이나 은이나 기금속은 다 가져갔겠죠? 근데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어. 토지는 떼어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기업도 떼어다 못 가져가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적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적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미군정 때 신혼강성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처분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때도 이제 많이 처분했고. 근데 적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기업도 있어. 공장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노동자들이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영하겠다. 미군정이 안 줬어. 왜냐면 사회주의 확산될까. 그래서, 그래갖고, 되게 이제 항공기 관리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관리자들에게 경영을 이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공장이나 기업을 분배할 때 1순위가 뭐냐면 예전에 영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 예전에 영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 군정 때 관리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갖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친일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넘겨주는 과정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지만 정경유착 심하죠. 뇌물 막 오고 정치권에게 뇌물 주고 그런 것들이 심했단 말이야. 예. 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할 게 뭐냐면 니은의 법의 법칙을 쓰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니은에 들어갈 법은 본법에선 부정이득자여서 1954년 7월 1일부터 60년 5월 15일까지 가감에 쭉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부정축제 처리법이야.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 법이 통과된 시기가 박정희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 뭐냐면 부정축제 처리법을 만들었어요. 이 부정축제 처리법은 우리나라 재벌의 어떤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왜 이게 있냐면 우리 보통 이제 재벌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은 이제 배경을 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적산 처리 과정에서 기업가들 정치가들 뇌물 주고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조 물자 받는 과정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공법 아시죠? 미공법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조 물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300산업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원조 했던 물자들 소비자인데 주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면화, 목화죠. 그 다음에 이제 밀,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왔지만 300산업을 통해 제분업, 제당업, 면방지업 같은 이제 그런 공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소비재 위주의 공업들이. 근데 이제 미국이 원조를 해줄 때 우리나라 정부에게 돈을 직접 준 게 아니에요. 달러를. 물자를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줬냐면, 우리나라 정부에 뭘 줬냐면, 일종의, 원조 물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권한, 티켓을 받아와갖고, 우리나라 업자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나눠주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심해진 거지. 돈을 주고 그 티켓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티켓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 가요. 미국 건너가서 그 티켓을 보여줘. 허가증을. 그러면 그 허가증에 맞는 달러를 줘요. 달러를. 그 달러를 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다시 미국 정부가 검토해서 품목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달러를 보고 괜찮네? 요건을 만나면 통과시켜줘. 그러면 이걸 배를 가지고 와갖고 다시 한국에 도입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나라에 달러나 원조 물자를 준 게 아니라 우리 허가증을 주고 그러니까 허가증을 받은
그 업체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 정부에게 주면 달러를 받고 그걸 맞는 미국 정부가 정해져 있는 그 품목들을 사가지고 여기 와갖고 도입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도입돼갖고 갖다 팔잖아요. 그 중에 이제 팔면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이제 수수료 떼어먹고 정부가 정해져 있는 액수를 원화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원화로. 지금 한으로. 네, 그 당시. 근데 한 시세가 그 당시 실제 시세가 아니라 국가의 정한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시환율에 의해서 정해. 근데 공시환율은 달러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은 돈을 가지고 원을 한 사대고 갖다 바치는 거야. 그만큼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남는 장사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득을 막대하게 챙겨가지고 재벌들이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키워드는 정경유착이죠. 권력과 유착을 내야지만 그 권한도 얻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은 돈을 또 누구한테? 자유당의 자유당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거야. 정치자금으로. 그래서 권력을 계속,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재벌들이 줬던 뭐죠? 검은 돈 때문에 유지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장면 정권이 등장하고 나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자유당 정치가들, 부패한 정치가보다도 그들에게 돈을 줬던 그 재벌들을 비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론에도 그들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면 정권이 이제 알겠다 해서 여론을 수용해서 만든 것이 부정축제 처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정축제 처리법 언제 만들었다? 장면 정권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장면 정권 때 만들어진 부정축제 처리법은 문제가 있어. 왜냐면 장면 정권 때 경제 제휴주의 내세우다 보니까 기업가를 너무 처벌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법을 좋은 거 어떻게 고쳤냐면 자진해서 집권당에게 3천만 원 한 이상을 제공할 경우에만 처벌 활동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야? 자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재용이 와가지고 이제 돈도 바쳤잖아요. 근데 나는 박근혜가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바쳤다. 그럼 이거 뭐야?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가들 조사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승만이 와갖고 고문도 하고 안 내면 따기도 때리고 위압적으로 나는데 어떡하겠냐. 어쩔 수 없이 냈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무죄가 되는 거야. 자발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 둘 간에 밀실에서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법을 이스라엘 안 하면 법이죠. 근데 이제 군사정권이 등장하니까 법을 곤쳐놓은 거야. 자발적이라는 말을 딱 재고 딱 정해서 3,000한 이상 받아먹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그 부정축제 처리자로 해갖고 처벌시키고 막대한 벌금을 때리도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들이 큰일 난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병철 아시죠? 예, 삼성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을 주도해갖고 만든 것이 오늘날 정경영이야. 그래서 정경영 만들어놓고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 물밑협상을 하면,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원래 통화정책을 통해서, 국내 자본을 통해서 뭔가 경제개발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외자 도입이 필요했어요. 특히 민간 자본, 외자들. 그러면 정부가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얼굴 마담이 필요하죠? 그때 재벌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그래갖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재벌들이 이제 외자를 도입해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일정하게 돌리고, 그 중에 언어를 돌리면, 그걸 공장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겠다. 국가한테 갖다 바치겠다. 그럼 그걸 벌금을 대신 해달라. 그래갖고 박정희 정권이, 그래? 그러면 이거 곤쳐줄 수 있다 해갖고, 요 법을 원래 다시 곤쳤어. 그래가지고, 부정축제 처리법자들이 외자 도입을 해서 공장을 돌리면, 면책 조건을 준 거야. 면책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와갖고 이제 이병철을 중심해서 정경련을 중심해갖고 해외를 돌면서 외자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막대한 또 특혜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져 그 공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위기를 몰라요. 기회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의 한 수를 둔 거지 바둑에서. 예. 그래서 이게 정경유착의 흑역사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승만 정권, 박정희 군정 정권부터 쭉 있었던 역사들이 지금 터져 나간 거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좀 시사적인 문제인 것 같아. 요때 이제 나왔던 게 그 뭐야 겨울 때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게이트 터지니까 요걸 이제 착안해가지고 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부정축제처리법 관련된 문제를 낸 게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정축제처리법을 이제 그 푸셈에서 신푸셈에서 나왔다. 근데 이거 신푸셈뿐만 아니라 그 다시 찾는 우리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책에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푸셈충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푸셈이 너무 위주한 분은 뭔가 나오면 다 푸셈에서 찾으려고 해. 뭐 물론 푸셈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다른 책에 나온 것들을 거기는데 그 보면 그 근거가 되게 보면 한 줄, 한 단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찾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내용이 어느 풍부하게 있어야지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찾다 보니까 한 줄 있고 한 단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하면 모든 근현대사 책은 다 근거가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보통 공무원 교재나 이런 데에서는 다 언급돼 있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하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부정축제처리법 관련된 한국 현대 생활문화 중에 4권 책이 있는데 1960년대 다룬 편이 있어. 이건에 아주 자세히 돼 있어요. 근거를 찾으면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근현대 공부할 때 뭐 신푸셈 책을 보시면 돼요. 푸셈도 괜찮은데 푸셈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예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중앙이나 뭐 그 천재교육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직강 오신 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댓글 하시고 좀 약간 이렇게 요것만 보시는 분도 있어갖고 그 파일만 다운받아갖고 이제 강의는 안 듣고 강의 듣는 분들 편히 봐주 여기다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메일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업종과 특징에서 이제 50년 특징에서 300산업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생산재 공업이 아니라 뭐죠? 소비재 공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것들 이제 소재도 이제 냈기 때문에. 자, 여기 다음은 명대 항제 권력에 관한 자료이다. 니은가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밑줄치 그 기획이 초래한 사건의 명칭을 쓰고 이로 인해서 항제 권력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명태정실록 모르면 그 밑에 출처를 물어있죠? 다 홍무제에 관련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홍무제에 관련된 정책인데 홍무제의 정책 방향은 뭐죠? 왕권 강화, 항제권 강화, 중앙집권 강화. 그리고 권력을 뭐냐면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죠? 분산을 시키죠. 이게 특징이야. 송나라 태조 때 정책하고 비슷해. 그래서 홍무제가 복구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복구의 대상은 뭐예요? 되게 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제도를 보면 되게 그 명나라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그 먼저 물어볼 것이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원대 일의 중소성 이하의 지방과 민족과 군정을 총괄하는 뭔뭘 폐지하고, 여기에 뭐겠어요? 행중소성이죠. 그래서 일명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대 설치한 기구에 지방기구죠. 그래서 중소성 일종의 출장소인데 이 당시 그 원나라 행중소성은 권한이 너무 컸어. 그래서 군정과 민정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어받은, 원래 명나라가 원을 계승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원나라 제도 그대로 계승했는데 행중소성을 그대로 뒀더니 너무 지방권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폐지시킨 거죠. 그래서 행성 아래 뭐냐면 특별한 장관을 두지 않고 뭐냐면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 안에 특별한 장관을 두지 않고 권력을 나눴죠. 송나라처럼. 그래서 행정은 포정사가 담당하고 군사는 도지사, 그다음 감찰은 안차사. 그래서 송나라 때 지방 권력을 노후화된 사사를 둔 것처럼 특정한 어떤 장관을 두지 않았어요.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기구뿐만 아니라 중앙 권력도 뭐죠? 분산을 시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 중소성 폐지했어. 왜냐면 승상이나 중소성이나 예전에 원나라 간제에 있었던 건데
이게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폐지시킨 거죠. 예.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였죠? 호용의 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호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건국공신이에요. 예, 건국공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건국공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태조와 함께 동양 출신으로서 일제 주원장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그 건국공신이거든요. 그래서 홍무제 신임도 얻게 돼. 근데 이제 홍무제 가만히 보니까 얘들 가만히 뒀다가는 이게 권한이 커지겠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죽여야 되겠다. 뭔가 공안 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공안 사건이 뭐냐? 자, 이 호영원이 일본인가 몽골인가 내통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갖고 그걸 기회로 해갖고 이제 그 기회라보다는 이제 만들었던 공안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수청 작업을 해요. 그때 호영호뿐만 아니라 호영과 엉켜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죽여. 10,000명 죽였다고 해요. 1차 수청 있고 2차 수청은 또 연관돼 또 10,0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또 3차 수청 남옥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번 죽이고 그 다음에 또 4차 수청. 그래서 한 4번에 거쳐 대규모 수청을 해갖고 한 40,000명에서 50,000명을 죽였다고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구족을 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냐면 누구예요? 조선에서 어떤 그 태종이 수청 많이 했다는데 그 조선에서 태종은 그냥 뭐냐면 신사적인 거예요. 완전 많이 죽였어. 그래서 말만 좀 잘못하면 죽여 이 사람은. 그래서 빗강자 쓰거나 도덕적자 쓰거나 그다음 발음 비슷한 생자 쓰거나 직자 써도 다 죽여. 왜? 자기 다 모욕했다고. 예전에 홍건조하고 그다음에 승려했던 걸 모욕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욕이라고 하고 그 나중에 너무 그렇게 죽이니까 그 쓸 수 있는 문자들을 좀 적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도 그 말만 써도 형식을 써도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팔구문이잖아.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실제 홍무제의 그 영락제 제약은 별로 없어. 유능한 황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권이 강했던 건 뭐냐면 그 기틀을 누가 마련했다? 이 주원자를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화 권력 중에서도 그 디귿에 관련된 거 있죠? 군사권이 되게 중요하죠. 군사권이. 근데 군사권을 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대도독부 해갖고 이제 한 기구, 한 사람이 집중됐는데 이걸 폐지하고 그 당시 그 오군 도독부를 줬어. 그 오군 도독부를 줘갖고 5명에게, 5기관에게 뭐냐면 권력을 나눠줬어요. 군사권을. 그래서 상호 견제하는. 그래서 이 홍무제의 정책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방향은 중앙집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구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분산시켜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뒀다. 그래서 송나라 태조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황제권을 보내요. 그래서 황제권은 중소정 없애고 육부를 직속시켜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총괄하는 절대군주가 되었다. 그러면 그 한쪽에는 이제 그 뭐냐면 그 밝은 면이 있지만 또 한쪽 어두운 면도 있겠죠. 황제가 유능하면 괜찮은데 무능할 경우는 그거 못하잖아. 그래서 그 많은 업무를 다 어떻게 해, 자기가. 그래서 실제 이제 나중에는 그 정각대학사를 두고 이것이 더 발전돼갖고 내각대학사를 두게 된 거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명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한간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 거죠. 왜냐 황제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황제의 측근 정치, 한간 정치들이 발전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측근이나 한간을 통해서 정치하는. 그래서 명나라의 어떤 공적 시스템 부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의대방론에서 이걸 되게 비판하죠. 승상제도 폐지한 것 부분을.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로마 공화정기 그 말기 때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물어보는 건 마리우스의 일대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 마리우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마리우스는 군인 정치가의 어떤 기반을 했던 그 모병제를 실시한 사람은 유명하죠. 용병제를. 자, 그래서 이 마리우스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평민파 출신이야. 그래서 그 자기 부하였던 술라라든지 뒤에 등장 폼페이우스와 달리 권력이 그 가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예전에 젊으실 때 메테로스 가문의 그 크레이테스였다고 해요. 이 크레이테스는 뭐냐면 이게 로마 초기 때부터 형성된 제도인데 그 크레이테이지라고 아시죠?
크리에이티지.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로서 제도예요. 간습이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 밑에 들어가면 이제 자연히 보호자 들어가면 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토지도 하사하고 경제적 혜택도 주고 법정에 보호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피보호자들은 보호자 밑에 들어가서 그 생활 이렇게 하듯이 예속돼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 법적 권한이. 그래서 좀 제한을 받게 돼.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크리에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제 자주 운생관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고 가는 크리에이티브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하나의 제도고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노마사의 특이한 존재고 이들은 자윤이었다. 크리에이티브에 있는 누굴 물어보는 거예요? 보호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보호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호자 그런 크리엔티스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단어는. 예.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쓰신 분이 있는데 이거 틀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맞다고 우기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믿으시고. 예. 그래서 크리엔티스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로마의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호민가를 선출해 정치의 무대에 나섰다. 자, 마지우스가 호민가를 통해서 정치를 했는데, 호민가는 어디에 선출하죠? 평민의, 평민회를 이제 다른 말로 트리푸스 평민회 또는 부족해, 트리푸스회 이런 말이 있어.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트리푸스 평민회가 부족해가 아니다. 그래갖고 막 있는데, 분명히 서양사 총론에는 그 평민회가 부족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잘못된 개념이다 하면서 부족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하신 분인데, 그거는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학문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총론의 개론이 있으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총론 개론은 못 믿겠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그 대학원 가시고 그 박사학위 받고 그 따질 문제고, 여기에서는 그 들어가는 사람이 총론 개론 들어가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군인 지원 자격을 변경했죠. 마리우스가.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직자, 무산자. 지금처럼 이제 백수 건달이 많다 보니까 이 당시 프롤레타르거든요. 그래서 중장보병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아시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중장보병층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을 고용을 해서 지원병제로, 지원병으로 구성됐다. 하는데 이거 일종의 계층의 지원병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지원병보다는 용병제로 구성되었다. 용병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원병이라면 약간 좀 뭐랄까 진병제? 이렇게 이제 성격이 있으니까 정확한 용병? 요 정도 이렇게 곤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잠깐만요. 서양사 개론에 지원병으로 있네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서양사 개론에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느낌이 좀,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고 용병으로 구성됐다. 모병제로 구성했다. 좀 정확한 말인데, 일단 서양사 개론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은 예전에는 이제 군대를 나가려면 자기가 자가부담해서 다 나가야 되잖아. 무기도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이제 무기나 먹을 건 다 누가 대주는 거죠? 마리우스 같은 장군이라든지 부호도 대줘. 그리고 나중에 퇴직 후에는 뭐도 줘요.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처럼 토지도 줘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입장할 때는 이제는 국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충성하겠어? 자기 돈 대주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부호들에게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병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장군의 사병이 되잖아. 사병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국가의 공병의 장군의 충성이 사병으로 변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추천된 정치가 뭐냐면 삼두 정치죠. 그래서 제1차 삼두 정치, 제2차 삼두 이렇게 넘어서 결국엔 제조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리우스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정 말기 때 상황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전공 B도 넘어갈게요.
자, 전공 B는 1번 문제가 이제 그 역교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가는 뭐뭐 중학교 역사 수행평가 계획 수립을 위해서 두 교사의 협의의 내용이고, 나는 이에 따라 작성한 수행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배교사가 밑줄 친 기획에 말한 이유를, 그 한 가지 쓰고, 가에 근거해서 나의 채점 기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세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유와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서로 연결돼 있죠. 자, 교과서 이렇게 쭉 보면, 가을 보면, 뭐, 역사, 6단원, 현대세계 전개하면서 이게 쭉 내용이 있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 역사 이해를 수록합니다. 사진첩 포함해서 근데 이건 딱 뭐가 나와있어요? 수행평가 중에 포트폴리오가 관련된 거죠. 포트폴리오. 예. 그리고 이제, 배교사가 이제 대단원이 끝난 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신문 만들던 작년에 비해 이변 평가 방법의 수행평가 취지에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전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신문 만들기 비교해서 물어보잖아. 그럼 이거는 포트폴리오 한 장에서 물어본 거야, 지금. 정리해서 보면. 수행평가 기준이 있고.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어디에 나왔냐? 요 근거가 어디냐? 제가 이제 있는데 평가책에 있는 내용이야. 평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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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평가책에는 이제 신종사기 중에 네 가지 책이 있죠. 최 교사를 냈던 그 최머시기 교수님이 쓰신 분인데, 그 평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책을 근거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법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야. 아마 이거 제대로 알고 쓰신 분은 거의 없어. 근데 대충 이제 문맥 보고 이제 떼어 맞추신 분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4점 그냥 문제인데 한 2, 3점 이렇게 맞으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평가책에 이제 수행평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 내용 중에 뭐냐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수행평가 전반적인 내용이 있고, 보고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발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한 이제 포트폴리오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등등등 한 4가지 5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놨는데, 글쓰기법부터 시작해서 퀴즈 게임 방법, 요걸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항상 출제위원회 들어갈 때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보니까 자기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13년도가 14년도에 또 들어갔어. 이건 그래서 이제 타당도니 뭐 이렇게 평가 기준표, 이거 기준을 냈거든요. 근데 요번에 포트폴리오를 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패턴을 볼 때, 성향을 볼 때, 성향이동 적용하면 되게 보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내. 근데 그 비슷한 문제들 주변은 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포트폴리오법 냈죠? 그러면 요번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럼 어디 내겠어요? 포트폴리오법과 그 주변에 있는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들 또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63페이지부터 해갖고 쭉 요 부분을, 62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요거 눈에 발려서 그냥 들어가시면 재수 좋으면 4점짜리 건질 수 있어. 네. 만약에 그 교수님이 요와 비슷한 유형의 예전 스타일대로 낸다면, 그래서 예측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보고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여기 포트폴리오 관련된 것들을 답안을 구성할 때 교육학에서도 포트폴리오 강조하죠. 예. 그 내용을. 그럼 교육학의 그 책에 있는 거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쓰면 안 돼요. 절대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돼. 왜냐? 역사교육학자 분들은 자기가 교육학자 분류하기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좀 차별성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답안을 설정할 때, 뭐냐면, 전태련 교주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책을 내겠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이거는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내니까 평가책 기준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가책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얘기했죠. 그래서 수행평가 취지에 맞는, 일단 수행평가 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비교해 항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자료를 모으고 천을 정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써야 돼. 그래서 수행평가는 시작과 끝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게 장점이야. 이것을 이제 고3 애들이 절실하게 느끼죠. 언제? 학종할 때. 그래서 1학년부터 자기 관리하는 애들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 1학년부터 1순위가 다 뭐가 되는 거야? 간호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병원에 가갖고 자주 이제 하고, 직업 체험 박람회도 그런 쪽에서 하고, 요런 곳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놓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간호사가 될 확률이 많겠죠. 그리고 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 못했다가 2학년 들어서는 약간 잘하고 3학년 완전 잘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포트폴리오인데 갑자기 1학년 때는 진짜 잘해요. 근데 2학년 때는 영 못해. 3학년 때는 아예 못해.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잘하도 이렇게 1학년 때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처음부터 해갖고 말까지 이렇게 정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좋은 포트폴리오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작과 끝에서 성장 과정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문제점은 요거와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이제, 기준을 보면, 일단, 분량이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너무 예민하죠? 얼마큼 되는지를 충분히 명시적으로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한 장, 두 장, 세 장. 그 다음, 시작과 끝이 비교하는 것이 그 포트폴리오의 장점인데 요건 그냥 뭐예요? 지금 1차시, 2차시, 3차시 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포트폴리오 문제를 냈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문제 나오면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되게 이제 역교동은 되게 나오는 데서 나와요. 네, 그 패턴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거 되게 많네. 2번을 볼게요, 2번. 2번은 이제 뭐냐면, 사학사와 관련된 문제, 동사 강목. 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가 정보에게 요번에 사학사 전공하신 분이 들어간다 해갖고,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때도 사학사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동사 강목도 당연히 집어넣겠죠. 기출, 넣었으니까 당연히 집어넣고,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동사 과목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학사 관련된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시학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학도 열심히 봐두세요. 사학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그 서문이다. 어떤 책의 서문일까? 이거는 동사 과목과 관련된 서문이죠. 그래서 가외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친 기역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니은에 따라서 역사서술 체계를 쓰고 밑줄친 디귿에 따라 저자는 한국 고대 정통을 어떻게 체계했는지 서술하시오. 자, 본문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만 관련된 것만 볼게요. 자, 여기는 삼국사기와 고조사가 있고 기전체로서 동국통감이 있는데 동국통감은 성종 때 만들어진 무슨 체 사서죠? 편년체 사서죠. 예. 그래서 되게 통감로의 사서들은 편년체 사서야. 통감을 갖다 붙이면. 예. 그래서 자치통감도 이제 편년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자, 내가 그것을 읽고 개헌이 바로잡을 뜻이 있어. 동국의 역사 및 중국의 역사 가운데 동국의 일에. 동국이라는 건 중국의 입장 올 때는 동쪽에 나니까 우리나라 역사예요. 자, 언급한 것을 가져다 이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은 아까 말한 동사 강목이죠. 그리고 주제법을 따라 동사 강목은 무슨 책을 따는 거죠? 강목법이죠. 강목법을 처음 창시한 사람은 주자예요. 그래서 자치통감을 보고 그것을 다시 편집했죠. 그래서 자치통감 강목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통강이랑 그 강목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건을 강과 목으로 나누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높은 건 강, 없는 건 목.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역사서술 체제가 강목법이에요. 강목법. 그래서 강목법은 크게 봐서는 편년체인데 거기에는 약간 성리학적 가치관을 편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강목법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심층적인 역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되게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동사 강목에서는 전을 뒀죠.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부분에 분야사 같은 것들을 뒀어. 그래서 일부 기전체적 양식도 도입을 했죠. 자, 그다음에서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삼한정통론을 도입을 했던 건 여러분도 아는데, 삼한정통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의 스승의 권한을 삼한정통론을 받아들였는데, 자, 삼한정통론에서 이제 되게 보면 당군이 있죠. 그 다음에 기자가 있죠. 정통이 가죠. 40 넘어가. 그러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위만이 있죠. 그럼 위만의 역사를 실제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위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정두환, 노태우, 우리나라 그 정통성 있는 정부 안 보죠. 마찬가지로. 얘도 박정희도, 이승만도 안 보고 다 안 보네. 그러니까 감사해보니까. 그 정통성 있는 정부가 어디 있는 거야? 다른 책에서는 또, 뭐냐면, 노무현이나 뭐 그런 사람도 안 보고, 지금 박근혜는 뭐 MB도 안 보잖아, 우리는. 예. 우리나라는 정통성 있는 게 없는 것 같네? 가면되니까. 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위만은 정통성 없다고 생각해. 왜 그래? 찬탈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 뺀 거야, 전통에서. 그래서 위만한테 쫓겨난 기준이라는 사람이 마한에 가서 나를 세웠죠. 그러니까 정통이 어디로 간 거야? 마한. 사만으로 간 거죠. 이게 뭐냐면 사만 정통론이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있다가 삼국은 무통을 봤어. 왜냐면 무통은 뭐냐, 이것도 주자에 뭐 따는데, 태양이 한 개가 있을 수 없죠. 아니, 한 개 이상 두 개나 세 개가 있을 수 없잖아.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태양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은 정통을 볼 수 없다. 이게 주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디만 본 거죠? 다 무통을 처리하고 통일하고 통일신라에만 고대 정통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떤 분은 더 친절하게 고려라고 쓰신 분도 있다고. 근데 고려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가 제한도 있죠. 어떻게? 한국 고대죠. 이건 중세가 넘어가잖아. 예. 그래서 이건데, 거기 뭐 고려 때 썼다고 해서 뭐 틀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제 개통이 맞으면 맞게 이제 써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문제 수준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출만 잘 분석하면, 고등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문적인 수준은 아닌 정도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도 기출에 또 동사 과목 자세한 거 나왔으니까, 한번 마스터 한번 보신 분은 이 정도면 뭐 약하죠,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